오늘 제 강연 주제는 피지컬 AI 시대 K로봇 산업 발전 방안, 이렇게 거창한 제목인데요. 사실 제가 정한 제목은 아니고 우리 송세경 회장님이 이런 주제로 강연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로봇 강연은 기술 강연은 많이 하는데 이렇게 뭐 어떻게 약간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뭐 강연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도움이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좌측의 여러 그리퍼, 우측의 그리퍼가 저희 아까 소개시켜 주신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로봇 산업의 특성, 그 다음에 저희는 주로 중국 로봇 산업에 약간 초점을 맞췄는데요. 중국 로봇 산업과 한국의 로봇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경력에 대해서는 회장님이 소개를 많이 시켜주셨는데 저는 33년 동안 고려대 교수를 했고요. 작년 8월에 이제 정년을 하고 지금은 고려대학교의 정년후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14년도에 로봇학회 회장을 역임을 했고요. 20년도에는 대한기계학회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삼성전자, LG전자 자문교수도 하고 로봇스타 사회이사도 한 5년 정도 했고 얼마 전까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이사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저는 33년 동안 교수를 하면서 뭐 논문도 중요시했지만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로봇 기술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대학의 연구실들이 기술 이전 실적이 없거나 또 한두 건인데 저희는 한 30건 정도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 기술 이전 대상에는 뭐 국내 굴지의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전자, 현대차, 두산 로보틱스, 하나 로보틱스, HD 현대 로보틱스 등 대기업하고 중소 중견기업을 포함해서 약 한 30건 정도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 공로로 뭐 몇 개 상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210명 정도의 석박사생들을 이제 배출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뭐 로봇의 정의를 이제 적어왔는데 다 로봇 전문가시니까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결국 지능 로봇이라는 게 외부 환경을 인식을 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뭐 이러한 로봇들을 우리가 지능 로봇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로봇의 뭐 분류는 그, 세계 로봇 연맹이죠. 뭐 제조 또는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 이 서비스 로봇에는 훈련받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개인 서비스 로봇도 있고 또 의료 로봇이나 또 뭐 재활 로봇, 경비 로봇처럼 적절히 훈련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그런 로봇들도 있습니다. 로봇 산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로봇 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이야기들이 겉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로봇 산업은 우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계 소재 산업과 아이디어가 중요한 IT 산업의 기계 소재 쪽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기계 소재 산업 중에서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쪽은 축적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개발하고 적용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긴 시간이 요구가 되고요. IT에서는 뭐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로봇 분야에서는 그런 아이디어 갖고 근원적인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개발 경험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특성은 저희가 로봇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어떠한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다 알고 있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즉 사람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동작을 취하고 어떠한 지능을 사용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문제도 알고 해답도 아는데 이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게 우리 로봇 산업 발전에 하나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AI 요소 기술이 적절히 통합되어야만 그나마 최적의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세계 로봇 산업의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이제 로봇을 모르시는 분들은 워낙 언론에 로봇이 많이 나오니까 로봇 산업 규모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로봇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전 세계 로봇 산업의 규모는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장의 규모를 따질 때 시장의 규모가 작으면 야, 이게 수요가 많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로봇 분야는 수요는 폭발적입니다. 단지 그 시장의 수준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로봇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는 폭발적이지만 로봇 시장이 확대되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요는 지금도 폭발적이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수요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느리라고 예상을 하고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더디다. 그래서 사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AI는 많이 발전을 했지만 로봇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변한 게 시장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 동남아 근로자들을 투입을 하면은 소위 말하는 3D 작업 또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는 그런 힘든 일들은 동남아 근로자들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전반적으로 임금도 커지고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여전히 로봇은 불편하고 뭔가 부족하지만 이제는 로봇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자동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로봇이 불편하고 미흡해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지금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을 보면 24년도에 54만 2천 대가 1년 동안 설치가 됐죠. 10년 전인 2014년이랑 비교하면 145%가 증가한 거고요. 20년에 비교해도 약 한 30% 정도 증대했는데, 보시다시피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서 좀 정체가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2024년도 이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 최신 통계입니다. 2024년도에 설치된 로봇, 산업용 로봇의 대수를 보면 중국의 54%가 설치가 됐습니다. 중국이 54%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대수보다도 중국에 설치된 로봇 대수가 많은 거죠. 물론 중국의 로봇이 전부 중국이 만든 로봇은 아니고요. 일본 로봇도 있고 유럽 로봇도 있고 일부 한국 로봇도 있지만 어쨌든 중국의 로봇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나 지금이나 이 산업용 로봇이 사용되는 분야를 보면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자동차 분야가 많았었는데 2022년부터 약간 역전이 돼서 전기전자 분야가 자동차 분야를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차 보급도 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기전자 산업, 자동화 산업 이 양대 산맥이고, 또 로봇의 사용, 자동화가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동 로봇을 보면요, 협동 로봇은 잘 아시다시피 산업용 로봇의 한 부류인데 좀 안전하게 안전 펜스를 치지 않고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특수한 형태의 산업용 로봇을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직 대수로 보면 미미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4년도에는 약 전 세계적으로 6만 5천 대 정도가 보급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한 2천 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로봇에 대한 통계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1등하는 통계가 있는데 바로 로봇 밀도라는 통계입니다. 로봇 밀도는 그 현장에서 작업자 10,000명당 로봇을 몇 대를 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지금 원래 그래프는 2020년도고 지금 보여드린 건 잘못 나왔는데 2024년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 근로자 만 명당 1220대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고요. 2위가 싱가폴, 3위가 여기 보시면은 24년도 3위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뭐 일본, 그 다음에 독일 이런 순서인데요. 보시면은 그 아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2024년도에 전 세계 로봇의 54%가 중국에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제조업이 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470대로 이제 세계 한 3위 정도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중국은 뭐 이 밀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중국은 인건비가 싸니까 뭐 로봇을 도입 안 하고 수작업으로 작업을 많이 한다고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보면은 자동화율이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로봇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전체적인 산업의 메가 트렌드는 뭐 초연결과 지능과 확산해서 점점 스마트화가 되고 있고, 이건 로봇뿐이 아니고 거의 모든 분야죠. 그 다음에 제품 중심에서 제품 플러스 서비스 또는 서비스 중심으로 급격히 이제 변화하고 있고, 또 플랫폼화, 뭐 구글이나 우리나라 보면 네이버처럼 여러 가지, 뭐 쿠팡도 마찬가지죠.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는 거대 사업자들이 나오고 있고, ESG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산업의 메가 트렌드고요. 로봇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봇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가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화는 크게 로봇에 의한 자동화 또는 전용 기계에 의한 자동화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는 전용 기계에 의한 자동화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점점 로봇 기반의 자동화가 점점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로봇은 아시다시피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전용 기계는 그 특정한 공정을 위해서 튜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공정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연성 측면에서 로봇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 점점 보편화되면서 가격도 낮아지고 간편한 유지 보수. 예를 들어서 내가 전용 기계로 공장을 설치를 해놨는데 기계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전용 기계를 만든 뭐 회사에서밖에 고치지 못하는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그냥 다른 로봇으로 대체하면 바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편한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신속한 설치 같은 것들이 중요한 장점이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전용 기계 기반 자동화에서 로봇 기반 자동화를 빠르게 전형하고 있고요. 로봇은 프로그램을 다시 함으로써 다양한 작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로봇 기반 자동화의 걸림돌은 이제 지금은 인식이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저희는 이제 그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자동화를 원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많이 접하는데요. 아직도 대부분 로봇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로봇 기반 자동화는 비싸니까, 로봇은 비싸니까 사람이 하기 어려운 공정에 로봇을 투입해야 된다는 개념을 많이 갖고 계신데, 사실 해보신 분은 알지만 로봇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단순 반복적인 일에 적합하기 때문에 로봇을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에 적용한다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굉장히 어렵죠. 여전히 이제 로봇이 가격이 많이 내려갔지만 그 비싼 가격이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로봇들은 전부 범용 로봇이기 때문에 그 작업에 특화되어 있는 로봇이라기보다는 범용으로 쓸 수 있는 비싼 로봇인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또 하나 현장에 가보면 저희가 가장 답답한 게, 대부분 회사에서 원하는 게 기존 공정의 변화 없이 지금 작업자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작업자가 빠지고 로봇을 투입해서 로봇이 사람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화를 위해서는 이 로봇이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작업 인프라를 환경을 구축을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많은 그 현장에서는 그냥 사람 빼고 그 자리에 로봇을 밀어넣으면은 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제 자동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주로 협동 로봇을 많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국내 협동 로봇의 한번 가격 경쟁력을 보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로메카에서 만든 페이로드 한 5kg 정도의 그 협동 로봇인데 가격이 한 1,800만 원에서 한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 비싸죠. 아직 비싼데 그 왼쪽을 보시면은 그 일본의 그 대표적인 파낙 협동 로봇을 보면 동급의 로봇이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3,500만 원이고 여기는 없지만 대만의 TM 로봇이 한 3,2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UR도 한 3,400만 원 정도 오더죠. 이제 쿠카는 좀 더 비싸고요. 그래서 이런 일본이나 독일 또 협동 로봇의 원조격인 이런 UR 로봇들은 가격이 우리보다 비싸지만 뭐 내구성이나 신뢰성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웬만큼 잘 팔리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바로 중국 로봇입니다. 이 중국의 위에 보시면 페어리노라는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은 중국 로봇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저렴한 로봇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한 2,200~300만 원 하는 로봇이 기능이 거의 똑같은데 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격의 한 4분의 1 정도죠. 그다음에 중국의 다른 협동 로봇 회사들 뭐 아우버, 자카, 두봇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한 1,000만 원 중반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가격의 한 절반 정도. 요 페어리노라는 로봇은 우리 가격의 한 4분의 1 정도, 일본 로봇이 한 6분의 1 정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능이 거의 비슷하지만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가격은 6분의 1이다. 그러면 어떤 로봇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제가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나라 협동 로봇 시장이 한 2,000대 정도 된다고 했죠. 그 2,000대를 뭐 두산이 한 300~400대, 레인보우가 한 300~400대 이렇게 하고 뭐 UR도 몇백 대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2,000대를 채우는데 이 페어리노 로봇이 2024년도에 7,000대를 팔았습니다. 로봇을, 협동 로봇을. 그래서 대수로는 중국에서 1위를 했는데요. 그 작년에 1년 지난 2025년도에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 13,200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거의 6배를 이 한 회사가 다 팔았죠. 이 회사가 작년에 우리나라에 판 게 한 390대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올해는 한 600~700대가 되면 이 로봇이 국내 어떤 로봇 회사보다도 더 많은 판매 대수를 갖고 있는 거죠. 과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로봇 산업 그 경쟁력을 보면 뭐 대부분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일단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산업 정책, 우리 그 유명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중국 제조 2025에 보면 이제 중국 제조업을 저가 대량 생산 중심에서 고부가 첨단 산업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10대 전략 산업을 선정을 했는데 여기 이제 첨단 공작 기계 및 로봇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엄청난 그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요. 뭐 제일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게 이제 대규모 보조금입니다. 중국은 로봇 제조사에도 보조금을 주고 또 중국 로봇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중국 로봇들이 전반적으로 기술이 조금 낮을 때에도 중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중국제 로봇이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보조금이 굉장히 크고요. 중국 로봇이 이렇게 쌀 수 있는 것도 이 보조금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기술 국산화를 추진을 해서 대부분의 핵심 부품들은 뭐 거의
그 중국제로 대체가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게 이 압도적인 내수 시장이죠. 그래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동화 수요도 폭발하고 여러 형태의 로봇들이 뭐 다른 나라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그 수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뭐 우리보다는 싸지만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고 인구 뭐 출산율 정체든 노동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로봇 도입이 필수고 뭐 이러한 것들이 혼합이 돼서 세계 최대의 로봇 시장을 구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떠나서 어쨌든 중국 특유의 애국심이라 그럴까요? 가능하면 중국 제품을 쓰는 그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국산 부품이 있어도 국내 로봇 제조사들이 국산 부품보다는 뭐 일제 부품이라든지 기술을 택한 거죠. 또 중국 부품, 뭐 가격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국내 그 부품 기업들이 이 샌드위치 신세가 됐는데 어쨌든 중국은 가능하면 자기네 나라 자국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게 큰 특징이죠. 또 하나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급망이 완전 내재화가 돼서 모터, 감속기, 드라이버, 센서까지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고 있고 일본이나 유럽의 의존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요. 이러한 국산화를 통해서 부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로봇 가격뿐이 아니고 부품도 뭐 이제 국내 부품보다 가격이 뭐 3분의 1, 2분의 1 가격이고 성능은 예전에는 성능은 난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거의 뭐 성능도 대등하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제일 부러운 게 이쪽입니다. 인재풀하고 실행 속도인데 뭐 매년 엄청난 그 공학인 AI 인재가 배출이 되죠. 그래서 뭐 아직은 당연히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을 공학인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있고요. 제가 제일 뼈아프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896 문화. 요새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한 30년 전에 이랬죠.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고 주 6일 근무한다. 는 이러한 그 문화, 뭐 중국도 더 잘 살게 되면 조금 변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저희가 중국 그 뭐 벤처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비슷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에, 학교에 있다가 이제 벤처기업을 창업을 하고 보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은 6시 땡 되면 대부분 다 집에 가버리죠. 당연히 주말에는 안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중국이랑 경쟁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도 아주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인재풀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뭐 연구 제품화 양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뭐 그 일본에서 어떠한 로봇이 나왔다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한 달 지나면 중국에 거의 똑같은 로봇이 시장에 나올 정도로 이 속도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AI 역량도 급성장했죠. 예전에는 그냥 뭐 가공비가 싸고 제조비가 싸고 뭐 싸게 만드는 하드웨어만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소프트웨어 AI 역량도 급성장을 해서 뭐 AI 기술은 그 논문 수나 여러 가지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탑에 해당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데이터 확보가 너무 쉽죠.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로봇 분야에서도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대규모 데이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국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로봇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정답은 뻔히 아는데 우리가 다이어트 하려면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는 거 다 알지만 하지 못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격 대신에 고부가 영역으로 전환해야 된다. 즉 중국은 뭐 범용 협동 로봇 또 뭐 단순한 AMR 그다음에 표준화된 하드웨어에서는 이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죠. 그래서 중국이 뛰어들면 전 세계 시장이 레드 오션이 되고 가격이 붕괴되는 그러면 이제 한국은
뭐 이 똑같은 범용 협동 로봇을 갖고 중국이랑 경쟁하겠다 하는 거는 다소 무모해 보일 수는 있죠. 그렇다고 저희가 뭐 협동 로봇 생산을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국이 가야 될 방향은 한국이 제조업이 강세인 반도체, 뭐 자동차, 조선 분야의 로봇, 또 안전이나 인증이 매우 중요한 의료 분야, 보안이 중요한 국방이나 검사, 그 다음에 한국 문화와 결합될 수 있는 분야, 뭐 K 컨텐츠라든지 K 푸드에 관련되는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K 뷰티랑 관련되는 피부 관리, 뭐 마사지 해주는 로봇, 성형을 보조해주는 로봇,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문화와 결합돼서 우리가 강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헬스케어나 실버케어도 정서 교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의 로봇 회사가 넘보기 어려운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로봇 단품에서 솔루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건 뭐 중국이 주로 이제 로봇 자체를 팔고 저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1대1로 맞서서는 어렵고, 우리는 로봇의 툴링의 비전의 AI의 공정까지 더한 패키지화를 시켜서 시스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야가 이제 SI 분야입니다. 이제 SI는 저희도 해보면은 장시간에 걸쳐서 고객이랑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우리 고객들 보면은 좀 핵심 공정의 공개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제 자동화를 하려면 공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공정을 공개하는 걸 꺼려하죠. 하물며 이제 외국 회사에는 더더욱 공개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에서 좀 이런 음,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드웨어보다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컨트롤 인티그레이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하다 보면 결국은 가격 경쟁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좋은 하드웨어를 만들었지만 중국이 곧 어떤 형태로든 카피를 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 경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보다는 제어 기술이 좀 더 접목이 되고 공정 최적화가 된 그러한 소프트웨어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품종 대응. 중국은 뭐 당연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 즉 한 대의 로봇으로 뭐 툴을 바꿔가면서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다품종 소량 생산 쪽으로 좀 특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 유지 보수 서비스. 중국은 장기 신뢰성이 부족하고 아무래도 국내 시장의 서비스 대응이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요. 다음에 마지막 툴링 중심 전략은 조금 사심이 들어가 있는 전략인데, 이제 저희가 툴링을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로봇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결국 로봇의 작업은 로봇의 핸드든 그리퍼든 로봇의 엔드 이펙터가 작업을 하는 거고, 즉 사람도 손이 작업을 하는 것이 팔은 손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시켜주는 보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로봇 팔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엔드 이펙터는 뭐 그냥 좀 밸류를 낮게 측정을 하는데, 이제 그 진정한 의미의 자동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엔드 이펙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중국은 범용 로봇은 강하지만 작업별 툴링에는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이런 면에서 특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그 요새 피지컬 AI, 뭐 휴머노이드가 완전히 대세죠. 그래서 로봇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는 휴머노이드를 한다고 표방하지 않으면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작년부터 모든 로봇 과제는 다 없애버리고 휴머노이드 중심 과제로 다 이렇게 바꿔버렸는데 굉장히 바람직하지는 않죠. 어쨌든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휴머노이드 하면은 전부 이게 이동 능력입니다. 잘 걸어 다니고 뭐 뛰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백덤블링도 하고 뭐 균형을 어떻게 잘 유지하냐의 이동 능력 중심이었던 데 비해서 이제 최근 한 3, 4년 전부터는 로봇이 전부 작업 수행 능력 중심으로 변했습니다. 이 뭐
어차피 휴머노이드의 다리라는 것은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굳이 다리로 이동할 필요 있나? 뭐 그냥 AMR처럼 바퀴로 이동해도 되는 거고, 결국은 이 사람처럼 양팔을 가지고 작업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휴머노이드가 각광을 받는 게, 이러한 AI를 구현하는 물리적인 실행체가 바로 휴머노이드다. 그래서 약간은 전문적이지만 이제 VLA, 비전, 랭귀지, 액션.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예를 하나 들었는데, 사람이 저기 있는 파란 물체를 잡아서 가져다 줘 하고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챗 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 의미를 분석을 하죠. 영어로 말하면 픽이 있고 집어라, 푸른 물체, 가져와라, 푸른 물체. 여기까지는 이제 요 랭귀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금 비전이 이런 형상을 보고 있죠. 봤더니 여기서 파란 물체는 요 파란색 테이프만 파란 물체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 몇 년 전까지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는 여기까지였죠. 요 비전 정보에 대해서 어떤 랭귀지가 어떤 명령을 주어지면 이제 거기서 끝이었는데, 피지컬 AI라는 거는 여기에 로봇이 더 붙어서 이제는 실제로 액션을 할 수 있는 거죠. 테이프를 집어서 나한테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수단이 생긴 게 바로 피지컬 AI고, 이거를 구현하기에 가장 좋은 게 휴머노이드다.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제 환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뭐 자동차 조립하는데 휴머노이드를 뭐 올해 투입한다, 내년에 투입한다 막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약간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동차를 보면 용접 도장은 100% 이미 자동화가 오래전에 되어 있고요. 여전히 조립 의장 공정은 50% 미만으로만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립 의장의 자동화가 잘 안 되는 게 휴머노이드가 없어서 안 됐냐, 즉 로봇 팔이 하나냐 두 개냐 제어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공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양팔형 휴머노이드가 투입된다고 해서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공정을 어떻게 취급할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하고 관련 없는 문제들이 풀려야지만 자동차 공장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의미 있는 일을 할 것 같고요. 지금 한 팔로 비교적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 팔로 잘하고 있는 거를 굳이 비싼 휴머노이드로 교체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휴머노이드 기반으로 양팔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싱글암 로봇이죠. 단일팔 로봇을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물체를 조립하는데 한쪽을 바닥에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조립물을 로봇으로 잡고 이렇게 조립을 하는데, 만약에 양팔 로봇이 있으면 바닥에 고정시킬 필요 없이 두 물체를 조립을 할 때 A 물체는 왼손, B 물체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조립을 하면 쉽지 않을까 하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립 작업을 많이 해봤는데 양팔로 하면 조립이 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왼쪽 팔로 있는 조립물도 아무리 로봇을 제어를 해도 좀 불확실하고, 오른쪽도 불확실한데 불확실한 게 두 개가 겹쳐버리니까 조립하기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쪽은 바닥에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불확실성이 전혀 없이 한쪽만 불확실했는데, 지금은 불확실성이 곱하기 2가 돼서 작업이 더 어려워지는 뭐 그러한 현상도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첫 번째 완성은 휴머노이드는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사람처럼 일할 것이다. 이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으로 보고요. 로봇의 형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작업에 최적화된 로봇을 사용해야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부족한 거는 AI가 해결해 줄 것이다인데, AI는 뭐 인식이라든지 이렇게 계획은 잘 해주지만 지금 사실 어려운 거는 이렇게 로봇 작업할 때에도 이렇게 접촉 작업, 물리적인 인터랙션, 뭐 조립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처럼 어떤 무게를 들고 굉장히 공차가 작은데 조립을 하고 뭐 이런 작업에 로봇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AI를 도입을 해도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뭐 내년이면 휴머노이드가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밀어내고 뭐 할 것 같고 현대차 노조가 뭐 파업을 한다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또는 로봇 전문가들이 보는 견지는 앞으로 3년 내에는 여전히 휴머노이드는 데모용, 굉장히 제한된 파일럿 단계에 머물 것이고 한 5년 정도 되면은 일부 분야에서는 작업자의 일부를 이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어떤 특정한 작업에서 작업자를 완전히 대체하는 거는 좀 장기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테슬라나 현대차가 이렇게 로봇 휴머노이드를 띄우는 거는 본인들의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잘 사용이 돼야 된다.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상장했을 때 그 회사의 가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그 고려가 된 것 같고요. 이제 휴머노이드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건은 결국은 비정형 환경 및 예외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즉 우리 모든 로봇 데모, 뭐 그 아틀라스든 다 정해진 환경에서 정해진 물체 반복적인 시나리오로 데모를 하는데 실제 현장은 비정형 환경이고 여러 가지 공차나 오류가 누적이 되고 예외 상황들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인터랙션 능력, 이거는 휴머노이드냐 아니냐가 아니고 이제 로봇 쪽에서 지난 4, 50년 동안 풀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물리적인 인터랙션이, 이건 비전하고 AI만으로 해결하기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는 이제 범용 작업 학습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는 범용 로봇이기 때문에 이 로봇을 가지고 작업에 투입할 때마다 엄청나게 학습을 하고 튜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휴머노이드를 쓸 이유가 없죠. 그냥 전용 그 공정을 위한 전용 로봇을 쓰는 게 낫죠. 그 다음에 작업 속도, 이건 휴머노이드뿐이 아니고 로봇의 모든 문제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로봇이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작업 속도가 느린데 이것도 향상이 돼야 되고 이제 경제성, 내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할 때 들어간 비용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2, 3년치 작업자의 인건비보다 작아야지만 이제 휴머노이드가 원활히 도입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뭐 일을 더 잘하는 작업자를 쓰는 게 회사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뭐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고요. 그래서 대략 제가 생각하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 20년 이상을 학교 현장에서 개발한 다양한 기술들을 이제 한 3년 반 전에 창업을 하고 이거를 상용화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로봇의 설계 및 제어 기술을 하고 AI 기술들을 골고루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로봇, 맞춤형 툴링, 그다음에 로봇 기반의 여러 자동화를 하고 있는데 동영상 위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맞춤형 로봇은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아까도 소개시켜드렸던 여러 그 회사들의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을 많이 개발을 해드렸고요. 이게 저희가 만든 협동 로봇의 동작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국내에서 최초로 협동 로봇을 개발해서 그 기술을 두산 로보틱스, 하나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LG전자, 푸른기술, 하이젠 RLM 뭐 해서 한 12개 회사에다가 기술 이전이라는 거는 이 로봇의 설계도, 그다음에 방대한 제어 소스, 여러 가지 뭐 이런 GUI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돈을 받고 판 거죠. 이렇게 기술 이전을 한 경험이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한테 맞춤형 로봇 의뢰하는 데가 대부분 의료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임플란트, 치과용이죠. 임플란트 시술하는 로봇. 그 다음에 오른쪽은 치과에서
이렇게 이 석션 작업은 굉장히 쉽죠. 근데 요새는 치과들이 이런 석션 작업을 할 수 있는 치과 위생사를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쉽게 움직여서 원하는 석션 위치로 옮겨놓고 이제 비전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물이 고이는데 로봇이 움직이면서 석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석션 로봇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 수술을 할 때 수술 로봇은 아니고 수술 보조 로봇입니다. 지금 수술 로봇은 따로 있고요. 이 환자의 다리를 지금은 사람이 이제 그 수술하기 좋은 포지션으로 계속 이동을 시키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의사가 원하는 포지션으로 하고 재활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 코라스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상반신입니다. 저는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그냥 양팔 로봇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시스템의 저희 그 로봇의 가장 특징은 이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당연히 고가의 로봇 핸들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잠시 후에 소개시켜 드릴 저희만의 독특한 자동 툴 교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내구성 있게 제 작업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중력 보상 장치인데 그 로봇의 힘을 이 순수한 기계 장치를 설치하면 로봇의 힘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은 현장에서 작업자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작업을 할 때 이게 뭐 한 몇 분 할 때는 괜찮은데 한 하루에 8시간 이 무거운 걸 들고 작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모터의 도움 없이 작업자가 이 툴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게 오른쪽은 이제 과수원에서 작업하는데요.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툴링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 핸드는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비용도 한 몇천만 원 하죠. 비싼 건 1억씩 하고 내구성도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장에서 쓰고 있는 여러 형태의 단순한 이 그리퍼들을 교체를 해가면서 쓰면 좋겠다는 게 저희 아이디어였고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자동 교체가 어렵냐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 간단한 이지 그리퍼가 있고 이렇게 케이블로 연결돼 있죠. 이거를 다른 회사의 그리퍼로 바꿔끼려고 하면 이걸 떼내고 부착한 다음에 다시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교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솔루션도 굉장히 불편하고 해서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 모든 그리퍼가 하나의 모터하고 제어기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다양한 그리퍼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리퍼는 순수하게 기계식으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이 이지 그리퍼로 물체를 잡고요. 또 삼지 그리퍼 이렇게 쉽게 교체해서 다양한 작업, 망치를 잡을 때는 삼지 그리퍼가 편하고요. 여전히 모터는 단일의 모터만 사용을 합니다. 진공도 그 자리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요리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릇을 잡을 수 있는 그리퍼, 그 다음에 이렇게 오목한 컵 같은 거를 잡을 수 있는 그리퍼, 뭐 요 3D 프린터로 어댑터만 붙이면 어떠한 것도 잡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그리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척 형태의 그리퍼도 있고 핀셋 그리퍼도 있고요. 또 저희는 아이디어를 더 낸 게 이게 그리퍼뿐이 아니고 요 핑거죠. 실제 물건을 잡는 부분이 핑거인데 요 핑거가 내가 잡는 물체의 형상에 따라서 변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도 자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로봇의 모션, 비전 AI 로봇만 가지고 마음대로 바꿔서 쓸 수 있는 해서 AI랑 접목을 하면 이렇게 랜덤하게 쌓여있는 물체를 가장 적절한 그리퍼를 갖고 와서 안정적으로 파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음식물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리퍼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음식물이 상하지 않게 잡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그리퍼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솔루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자동화는 저희만 갖고 있는 아까 조금 전에 단순한 형태의 툴을 자동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저 기술은 저희가 국제 특허를 냈기 때문에 전 세계 저희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자동화 솔루션인데, 요 오른쪽에 보시는 치과용 교정 장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이에 끼면은 이 치아가 교정이 되는 건데요. 예전에는 이제 철사줄로 했는데 지금은 3D 프린터로 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전체 작업을 저희가 로봇으로 다 자동화 시켰습니다. 로봇을 이용해서 뭐 나사를 풀기도 하고, 지금 이제 요 교정 장치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요 교정 장치를 레진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레진이 막 표면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 하나씩 떼어내 가지고 요 탈 레진기라는 탈수기 비슷한 데 집어넣고 원심력으로 레진을 다 떨어내고, 조금 전에 그 이 교정 장치를 떼어낸 찌꺼기가 남아 있는 것들을 청소를 하고요. 이제 청소가 끝나면 닦아낸 다음에 다시 3D 프린터에 장착을 하면, 그러면 치과 의사가 보내준 CAD 데이터에 의해서 요 얼라이너를 또 새로 만들고요. 그러면 이제 레진을 다 제거를 했으면 요런 플레이트에 요 교정 장치를 놓고 질소 경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경화기에 집어넣고, 이 전체 작업이 한 50분 정도 걸리는 작업인데요. 지금은 이제 기공소 같은 데서 사람이 어려운 작업은 아니죠. 사람이 이제 50분 기다리면서 뭐 꺼내고 집어넣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의 도움 없이 로봇으로 전체를 자동화를 했고요. 이게 저희밖에 못하는 이유가, 이 작업 중에 이 핑거죠. 이 그리퍼는 그대로 주고 핑거를 5개의 다른 형태의 핑거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핑거를 이렇게 자동으로 교체하는 기술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전체 작업을 로봇도 한 대고 그리퍼도 한 대지만 핑거를 5번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5종류의 그리퍼를 한 10번을 바꿔가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로봇, 여러분들 로봇 하면 바리스타 로봇 아니면 닭 튀기는 로봇 생각하실 텐데, 가만히 보면 그리퍼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단순한 공정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리퍼를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요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리퍼를 바꾸고 또 이 핑거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식재료 파지 보시면은 요거트 위에다가 다양한 형태의 뭐 딸기, 과자, 이 가루 같은 것들을 얹는데, 이 가만히 보시면은 요 핑거죠. 요 핑거에 이 식재료에 적합한 이 도구가 붙어 있어서 계속 바꿔가면서 이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 자동화에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빈 피킹 문제죠. 빈이라는 바구니에 담긴 이런 물체들을 잡아서 어떻게 뭐 조립을 하든지 옮겨주는 건데,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형태의 물체도 있고, 아래 보면 메모리 램도 있죠. 그러면 이 로봇이 다니면서 내가 어떤 특정한 물체를 잡을 때는 거기에 적합한 그리퍼 또는 핑거를 바꾸어서 비전과 AI의 도움을 받아갖고 어떤 정렬, 조립 또는 램의 검사 등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요 램 파지 하는 거는 실제로 저희 어떤 로봇 회사랑 같이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 집어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생성형 AI 음성 기반 작업 자동화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실린더를 파란 상자에 넣어줘라는 명령이 주어지면 그 LLM이 해석을 하고요. 요 비전으로 보는 데서 해당하는 물체를 잡아서 원하는 통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게 막 랜덤하게 다시 위치를 바꾸고 새로운 그 음성 명령을 주는 거죠. 이번에는 사각팩을 회색상으로 넣어줘 하면 이 의미를 이해를 해서 사각팩을 잡기에 적합한 이 진공 그리퍼로 회색 상자에 넣는 이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성형 AI 음성 기반의 작업 자동화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전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